나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결코 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족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들아, 생각해봤어?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꿈꾸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한 가족은 이제 단편적인 조각일 뿐이다. 웃음으로 가득 차 보이는 생일날부터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순간이 된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지금은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그날 아들의 생일 파티의 따뜻한 공간 한가운데서 웃음과 기쁨이 갑자기 사라졌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은 가장 차가운 순간에 열정적으로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아들의 눈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놓았다. 그의 말은 마치 칼처럼 내 마음에 새겨져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시작이었다. 저는 올해 70살 부산 해운대 바다 근처의 작은 집에 사는 한수진입니다. 요즘 내 삶은 평화로웠지만 가끔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김동환과 나눈 젊음의 찬란한 세월, 의미심장한 세월을 떠올렸다. 동환이를 처음 만난 1985년 봄을 친구들이 공동 주최한 작은 파티에서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 날씨는 화창했고 분위기는 은은한 목련 꽃향기였다. 고등학교에서 문과 교사로 일하는 어린 소녀인 나는 기분 좋게 파티에 갔지만 특별한 것을 찾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 눈빛이 동환이의 차분한 미소에 닿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당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인턴을 막 마친 젊은 의사였지만 가족 가까이에서 일하기 위해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부드럽고 성실해서 즉시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는 일이나 일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는 광복동 거리의 어느 비오는 날 오후 비오는 동안 명성도 돈도 아닌 사람들이 편안하고 가족처럼 보살핌을 받는 작은 클리닉을 여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소박함과 열정에 놀랐고 아마도 그 진실함이 매일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해 10월 우리는 달맞이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성대하지 않았지만 딸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의 아버지 동환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날 밤 제가 들었던 하얀 꽃다발부터 제 친한 친구가 기타로 연주한 노래까지 모든 세부 사항들은 우리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진실성과 소박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용두산 근처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환이가 병원 일로 바쁘고 제가 가르치는 일과 가정을 돌보는 일의 균형을 맞추느라 생활이 다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매일 아침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정을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을 항상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은 그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이다.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결혼 첫 해 겨울, 눈이 매우 많이 내렸다. 오랜 당직 끝에 녹초가 된 동환이는 뒷마당에서 나와 함께 눈사람을 짜기 위해 일찍 귀가하려 애썼다. 사치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가족의 진정한 따뜻함을 느낀 것은 내 평생 처음이었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우리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항상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은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의 토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어 보였다. 동환이는 일이 바쁘고 저는 가르치는 일을 맡으면서 작은 가족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일시적인 위장인 것 같다. 갈수록 동환이가 집에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는 일찍 떠났고 저녁에는 일이 늦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핑계를 대곤 했다. 그가 집에 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피로와 거리가 생겨나는 감이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어떻게 부숴야 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1987년 지훈이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우리를 더욱 뭉치게 하는 교두보가 될 줄 알았다. 2월의 쌀쌀한 추위 속에서
동환이가 수십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스스로 병원을 찾은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나중에 중요한 회의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이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몇몇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만실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만 옆에 서서 조금씩 위로해주는 외로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지훈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에 따라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환은 더 멀어질 뿐이다. 그는 자주 당직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사라졌다. 저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일이 너무 중요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압박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지훈이 걸어갈 줄 아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 관계의 긴장감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동환이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지훈이 미숙한 목소리로 달려와 아파 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는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는 냉담하게 잠깐만 쉴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고 큰 소리로 그를 책망했다. 그날 저희가 지훈 씨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이는 거기 서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믿었던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가득했다. 절정은 지훈이 고열에 시달리던 1989년 저녁이었다. 동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모임 중이라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지훈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병원에서 동환이의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나는데 동환이가 한 말이 나를 현기증나게 했다. 동환, 내가 방금 근처 술집에서 그를 봤잖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배신감과 고통이 나를 숨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것만 알았다. 집에 와서 거실에서 동환이를 기다렸어요. 그가 들어와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가족을 정말 무엇으로 보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입을 다물고 내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필요는 없어. 그 말은 물방울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지훈이를 안고 잤더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랑의 결말인지 궁금하다. 그래도 마음속 깊이 그가 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이 관계를 만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질수록 나는 끝없는 블랙홀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날들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다. 1998년 늦가을로 접어든 부산은 날씨가 쌀쌀했지만 공기는 상쾌했다. 지훈이의 12번째 생일을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나는 그 파티가 따뜻한 추억이 되기를 원하며 적어도 이날에 나의 작은 가족이 조금 화목하기를 바란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풍선으로 거실을 꾸몄다. 친한 친구들과 친척 몇 명도 함께 놀러왔다. 그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지훈을 보며 뭔가 뜻깊은 일을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뒤늦게 나타난 동환의 얼굴에는 답답한 표정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지훈을 피상적으로 축하한 뒤 조용히 책상 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나는 얼굴에 실망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오늘은 지훈이의 날이고 나는 아이를 슬프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파티는 저녁에 끝난다. 손님들이 차례로 나가고 지훈은 방금 받은 선물을 가지고 놀기 위해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적어도 오늘은 순조롭게 지나갔구나.
하고 은근히 생각하며 부엌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침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동환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자세히 볼 필요 없이 저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거의 낯설었다.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솔직하게 선언했다. 나는 우두커니 서서 횡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오늘은 지훈이 생일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지만 마음속에는 수백 개의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도 감정 없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나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저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렇게 사는 게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금이라도 이것이 그가 피곤할 때 단지 충동일 뿐이고 그가 실제로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모든 희망을 꺼버렸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너보다 더 자격이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나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질문을 반복했고 거의 간청했다. 진심이세요? 농담하는 거죠? 지훈이가 이제 막 12살이 됐는데 우리 가족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는 완전히 고무한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제가 무엇 때문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못하겠어요.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울 힘이 없다. 나는 조용히 지훈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푹 자는 동안 옆에 앉아 책상 램프 아래서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지훈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 다음 날들은 파란만장한 나날들이다. 동환이가 일주일 만에 자리를 떴다. 비록 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는 공동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내 승인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지훈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나와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배신감은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뢰의 상실이다. 그 어두운 날에는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는 유일한 지훈을 위해 버티기만 했다. 한때 가족의 안식처였던 집을 나와 두 아이는 부산 근교의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침실이 2개뿐인 낡아빠진 곳이었고 벽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지붕에서 물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내가 가진 거라곤 가르치는 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저축뿐이었다. 지훈이랑 지은이가 어려워하는 걸 못 느끼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히 숨길 수 있겠어? 불과 몇 주 뒤 동환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받으면서 생활이 무거워졌다. 전 재산을 나눠달라는 첨언이 붙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훈과 지은이의 양육권을 따고 싶다는 것이었다.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했다. 자산은 내가 만든다. 그녀는 한 푼도 손댈 권리가 없다. 아이들도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내가 좋은 미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며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두 아이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는 내가 힘든 초기부터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잊고 내 직업의 모든 길을 걸으면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동환의 권력과 재정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훈과 지은이와 나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 그것들은 제 전부이고
저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동환이가 부를 이용해 모든 것을 조작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변호사는 긴 법정 싸움에 각오하라며 고개만 저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훈과 지은이는 이때 긴장감, 특히 지훈을 느꼈다. 내 아들은 묻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엄마랑 지은이 곁을 떠나고 싶지 않.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훈을 꼭 끌어안았다. 아무도 어머니와 아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줄게. 동환은 이혼 소송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법을 모르는 무책임한 엄마라는 악성 노모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 편이 되었던 옛 친구들은 전쟁에 휘말릴까봐 점점 멀어졌다. 거의 모든 걸 잃었지만 동환이가 지훈과 지훈이 자신을 이 전쟁에서 기로 삼은 게 가장 뼈아팠다. 한 번은 그는 비싼 장난감과 달콤한 약속을 가지고 두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방이 있는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방구석에 서서 지훈과 지훈이 아빠의 말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당신처럼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삶을 충분히 줄 수는 없지만 나만이 그들을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환이가 이기지 않도록 각오를 다졌다. 그 전쟁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격렬한 재판 끝에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과 지은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바로 그때 8살 때 지은이가 들어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저랑 지훈이 형은 항상 엄마 옆에 있을게요. 바로 그 말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 전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양육권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단지 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동환이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선언한 재산은 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교직 생활을 포기하고 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뒤를 이어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돌려받은 것은 당신의 완전한 부정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지 않는다. 저뿐만 아니라 지훈과 지은이를 위해서도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특히 동환이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유리할 경우 이 싸움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기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그때 저는 이 전쟁에서 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기억과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환 씨가 개인 클리닉을 열었던 첫날이 생각나네요. 돈이 빠듯할 때 그는 작은 공간만 빌릴 수 있었고 나는 그가 환자와 함께 바쁠 때 그가 정리, 청소, 심지어 회계사 일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를 대신해서 내가 관리했던 오래된 노트, 영수증, 서류를 찾았다. 그 증거는 작지만 오늘 그의 성공에 대한 나의 조용한 기여의 증거이다. 1999년 6월 법정에서 동환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했다. 그는 한 무리의 유명 변호사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저는 제 변호사와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그는 내가 그의 경력에 있어 별 역할을 하지 못하며 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으니 목이 메는 것 같았지만 감정을 압도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동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을 직접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안심하고 사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보는데 내 젊음을 바쳤다. 이러한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재산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한 사건이 국면을 뒤바꾸었다. 가족의 옛 지인인 동한의 전 동료가 갑자기 증언하러 나타났다. 그는 제가 진료실에서 동한이를 도와줬을 때 그가 일과 다른 관계에 몰두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 증언들은 중요한 전환점이어서 법원이 가정생활에서 나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동한이는 쉽게 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자존심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조차도 하루만 여인숙에 불과하다. 지훈이랑 지은이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그는 모든 돈을 가질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전쟁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격렬한 논쟁과 거의 지칠 대로 지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항복하면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훈과 지은이의 미래는 동한이 가져다준 화려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결국 1년여의 몸부림 끝에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지훈이랑 지은이는 양육권을 갖고 있고 공동재산은 나에게 작은 몫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의지와 힘을 다해 얻은 승리였다. 이날 법정을 떠나 부산의 푸른 하늘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이 전쟁은 내가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자존심과 믿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법정 싸움은 나에게는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 재판은 동한이가 임대한 변호인단의 칼 같은 날카로운 말과 차가운 눈빛에 맞서야 하는 정신적 고문이었다. 그들은 내가 학교를 그만둔 후 실직했던 날부터 현재 비좁은 자취방에 살고 있는 것까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나의 모든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꺼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니? 그 질문이 법정 안에 유죄 판결처럼 울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지훈이랑 지은이를 위해서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 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동한이나 변호인들의 말이 아니라 지훈을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당시 13살이었고 내가 알지 말았어야 할 일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단상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붐비는 방을 둘러볼 때 눈이 멀었다. 판사가 지훈에게 내가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묻자 나는 숨을 죽이고 법정으로 가슴이 벅찼다. 지훈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동한이가 아이에게 준 부담감도 이해한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지훈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이 마침내 보상을 받은 것처럼 따뜻한 물줄기가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말을 계속했고 내 마음에 칼자국이 있는 자신의 모든 단어들은 다음과 같았다. 하지만 아빠가 나를 돌볼 만큼 충분한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지훈이 나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은 아이가 받을 가치가 없는 스트레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내 눈동자 지훈을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르겠다는 듯 바라본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눈물을 감추려다 지훈을 품에 안았다. 엄마 미안해. 지훈아, 내가 속삭여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명심해. 난 항상 널 위해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우울했고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양육권을 얻어야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법정에서 싸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옛 친구들의 조롱에 직면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동환에게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족심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자존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훈과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 번은 동환이가 법정 밖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맞설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관계요.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대답하면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내가 끝까지 싸우기에 충분합니다. 법정 싸움은 많은 격렬한 재판으로 계속되었다. 이분쟁이 주는 압박감의 말수가 적어지고 웅크려지는 지훈과 지은을 보면 그냥 놔둘 것 같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증언을 생각할 때마다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굳건함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증명해야 한다. 전쟁의 끝은 아직 앞에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지훈이랑 지은이가 제가 계속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훈의 말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저를 해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주는 부담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그저 무심코 자라야 할 나이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두 자녀가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했다. 대학 동창이었던 은지 언니의 도움으로 나는 마침내 지훈과 지은이의 양육권을 얻게 되었다. 은지 언니는 훌륭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시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집에 와서 도시락과 귀중한 조언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은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아, 겁먹지 마. 동환이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의 사랑은 없다. 법원에서 볼 거예요. 양육권은 승리이지만 재산 분할 이야기는 또 다른 도전이다. 동환은 가족의 오래된 집을 지키기로 동의했을 때 양보를 보였지만 가혹한 조건이 붙었다. 나는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거액의 돈을 돌려주어야 했다. 당신은 집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동환은 화해해서 말했다. 하지만 나도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의 질문에 아연실색했다. 빚. 나는 내 젊음을 희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 가족에게 모든 힘을 쏟았고 이제 그는 내가 그에게 빚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분노가 이 섬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집을 지킬 것이지만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죠. 저는 당신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빼앗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빚은요. 여기서 빚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요구한 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은지 언니와 가족 몇 명에게서 빌려야 해요. 돈을 들고 동환에게 돌려주는 느낌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동안 동환은 지훈과 지은이를 자극하려고 애썼다. 그는 비싼 선물과 약속을 가지고 자주 방문합니다. 너희들이 아빠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아빠는 지훈이에게 새 컴퓨터를 사주고 지은이는 장난감 캐비닛이 있는 개인 방을 사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망설이는 지훈의 눈빛이 역력하다. 아이는 물질적인 매력이 강한 아이지만 나는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한 번은 지훈에게 물었다. 엄마랑 있으면 후회하지 않아?
지훈은 아이의 나이 13세보다 더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 같은 거 못 사주는 거 알지만 엄마랑 지훈이랑 떠나고 싶지 않아. 지훈이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용을 충당하고 부모님의 삶이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저녁 아르바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전쟁이지만 나는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내 아이들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1999년 말까지 동환이가 요구한 대금을 마침내 갚았다. 슬픈 추억으로 가득 찬 오래된 집도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과 동생의 집이다. 저는 조금씩 손질하기 시작했고 얼룩진 벽들을 교체하고 창문을 다시 칠하고 뒤에 작은 정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 서서 오후 햇살 아래서 놀고 있는 지훈과 지훈을 바라본다. 삶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재건할 곳입니다. 동환이의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가 요구한 돈은 나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이랑 지은이를 보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두 아이가 나와 그들의 아버지 사이에 더 이상의 말다툼이나 갈등을 목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씁쓸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 그것은 희생이지만 내가 기꺼이 하려는 희생이다. 1999년 11월 나는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법정 회의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은 동환은 차갑고 속셈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완전히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믿었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라이벌일 뿐이다. 사인회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동환이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당신의 결정이 옳습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내 자존심에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나는 그를 이길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운명을 이기면 된다. 나는 그 합의 후에 모든 것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일주일 뒤 동환이가 갑자기 우리 작은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나 어떤 법률 서류도 가져오지 않고 혼자 갔다. 지은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현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문으로 걸어갔다 후회왔어요. 동환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집안을 둘러보며 눈치를 살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이 집이 두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살려두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자존심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집은 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한다고 믿는다. 동환이는 싱긋 웃었다. 저는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경고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잘 키우지 못한다면 나는 돌아와서 언제든지 양육권을 얻을 것이다. 말하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나를 버리고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그 말들이 단지 협박이 아니라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를 쓰러뜨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더 굳혔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가르치는 일 외에 저녁에는 과외를 받고 주말에는 공예품을 팔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지훈과 지윤이도 차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지훈은 아직 조용하지만 학교 활동을 시작했다. 한 번은 아이가 과학 프로젝트에서 팀장으로 선택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눈빛을 보니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항상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가 고열이 났던 2000년 겨울 어느 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거기서 동한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또한 친구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지은이를 안고 있는 나를 보자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이 떠올랐지만 이내 냉랭해졌다. 얘가 걱정 안 돼? 지은이 살 빠진 것 봐. 그가 나무라듯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엄마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 동한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자녀 양육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후 몇 달은 힘들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러한 도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피곤함, 타인으로부터 의혹, 그리고 동한으로부터 암묵적인 협박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우리 부모님과 자식의 삶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따뜻함과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로부터 지훈과 지은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동한을 포함한 누구도 이 작은 가족을 갈라놓게 하지 않을 것이다. 힘든 법정 싸움 끝에 한때 가족의 안식처였지만 아픈 기억이 너무 많이 쌓인 오래된 집을 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분양대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친근한 주거 공동체가 있는 부산 도심 인근 주택가의 방 2개짜리 미니 아파트를 빌렸다. 새 아파트는 넓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만 살 수 있다. 작은 거실은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오래된 피아노를 가지고 공부와 일하는 코너로 변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제가 젊었을 때 저의 미완성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항상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가정생활은 그 꿈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입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바로 피아노 교실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학생들을 구할 충분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팜플렛을 인쇄해 인근 동네, 심지어 학교까지 직접 붙여 추천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한 아파트의 작은 교실을 믿지 않았지만 점차 인내심과 직업적 사랑으로 첫 번째 학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2000년 9월 어느 날 오후 민지라는 소녀가 엄마와 함께 왔을 때였다. 민지는 겁이 많아서 건반을 만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부드럽게 가르치면서 그녀의 작은 손이 흑백 키들을 스쳐 지나갔고 간단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민지의 환한 미소는 비록 이 직업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서 지훈과 지은이도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당시 14세였던 지훈은 책임감 있는 형이 됐다.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직 조금 수줍음이 있지만 아이는 항상 지은이를 돌보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한 번은 내가 늦게까지 수업을 해야 할 때 지훈이가 두 형제를 위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준 적이 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앉아서 라면을 먹고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겨울 저녁 수업을 막 끝냈을 때 지훈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전화했어요. 아빠랑 같이 살래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물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모순투성이었다. 엄마와 지은이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빠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챙겨줄 수 있다고 하셨다. 아이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한이가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지훈이가 약속한 물질적 조건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안정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항상 널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영원히 너의 집이야.
지훈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를 꼭 껴안았다. 엄마, 저는 아무데도 안 가요. 엄마랑 지은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들은 나를 부담스럽게 했다. 나는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아이가 훨씬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제 피아노 교실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심지어 동네의 한 홀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도 할 수 있었다. 지훈이랑 지윤이도 같이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객석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삶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절을 이겨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오후 지은이가 의사로 있는 병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병원의 메인 홀은 꽃과 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흰 블라우스를 입은 지은이는 건강 분야에서 아이의 고문으로 상장을 받는 무대에 선다. 강당에 앉아 제가 품에 안았던 딸이 이제 강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 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식이 끝난 후 지은이는 동료들과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러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수진. 돌아서서 동환이를 봤어요. 그는 이제 거의 흰머리에 허리가 약간 구부러지고 피곤한 눈빛을 가진 늙은 남자이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거기에 서서 남은 용기를 잡으려는 듯 손을 떨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한 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수진이라고 목맨 소리로 계속 말했다. 제가 틀렸어요. 돈과 지위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고독만 남았다. 아이들.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지만 반응을 기다리듯 나를 바라보는 지은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동환이를 오래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예전 남자의 자만심이나 냉정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의 후회와 나약함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한다고요?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동환 씨,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영원히 원한을 품고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내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기 때문이다. 동환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걷자 군중 속에서 불쑥 몸을 숨겼다. 내가 한 말이 그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의 종말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부모님 영정을 간직하고 있던 예배당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제단 앞에 부드럽게 놓고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부모님, 해냈어요. 드디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전에 없던 안도감과 평온함을 느꼈다. 부모님의 영정을 올려다보니 감사함이 가득했다. 이 여정은 가시밭으로 가득하지만 항상 길에 불길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이겨낼 수 있다. 거실로 나오니까 지훈이랑 지훈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엔지니어인 지훈 씨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뵙는 걸 봤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들 옆에 앉았다. 엄마는 괜찮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비록 너희 아버지가 틀렸지만 나는 너희들이 용서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 셋은 함께 앉아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에게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이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평화이다.